여의도 타짜 시즌 1 오늘 마지막 방송 2타짜 김타짜 장타짜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 뭐 저도 아쉽습니다. 예. 예, 아쉽다는 얘기 안 했는데 셋 다. 이 여의도 타짜 이 멤버를 구성하는데 혁혁한 역할을 했던 저로서는 시즌 1은 가지만 시즌 2가 온다. 그런 거. 그런데 타짜는 원래 시즌 1이 제일 재밌었어. 혹시 뭐 영화도. 서정욱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서정욱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슨 역할이요? 그 영화에서 맞는 역할이 있다고 보십니까? 모르겠어요. 뭐 아귀? 예. 자, 이 오늘 주제 얘기 좀 해보죠. 뭐부터 해볼까요? 이제 국회 상황 조금 짚어보죠. 이건 뭐 저 여당이 잘했나 야당이 잘했나 그거는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거 말고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일은 벌어졌어. 누가 잘하건 잘할 건가 일단. 예? 그러면 이제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요 문제를 돌파해야 되나. 앞서 김용태 의원 인터뷰했는데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장을 못 들어가봤는데 로텐도로는 많이 가봤다거든요. 어떻게 로텐도로도 지금 본회의장으로 와야 되냐. 이 명분이나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가 있어요? 팁 좀 주세요. 저는 네. 이 지금 굉장히 큰 오판을 하고 있다고 봐요. 누가요? 여당이. 왜냐하면 총선 민의를 받드는 모습을 보여야 민주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총선 민의와 상관없이 민주당만 상대하겠다. 예. 민주당하고 싸우겠다. 이런 거로 가잖아요. 예. 그러면 여당은 그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는 게 가장 큰 건데 예. 그걸 방기하게 되잖아요. 예. 그럼 점수 잃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조금 불리하게 가더라도 예. 우리가 이 머니볼이라는 게 있잖아요. 머니볼. 빌리빈. 네. 머니볼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국민에게 점수를 쌓으면 이게 밀려가지고 출루하면 점수가 나잖아요. 예. 점수가 나면 승리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1등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사실은 여당 의원들 인터뷰에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답이 국민의 민심을 통해서 이기겠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딱 떨어지는 답이 없을 때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게 민심 얘기하는데 그러면 김타짜도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타짜 국민의 민심을 통해서 이겨요 여당이? 그럼 민심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뭐 보여주는 행동이 있어야 민심을 얻고 뭐 이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제가 네. 보기에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의석이 많으니까 법사위 운영이 다 가져가서 우리가 국회 운영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어떻게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하느냐로 보이거든요. 뭐 모든 법사위에서 지금 내놓는 어떤 입법안들이나 이거 보면 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예를 들면 대북 송금 수사에 대한 수사 특검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수사특검법도 그렇고 법원 기피제, 법원 뭐 직권조사 의무화 뭐 한 10가지도 더 되던데요. 그 모든 게 다 표적 수사 뭐 금지법 뭐 해서 그 이름들이 전부 다 함의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수사와 관련된 판사 검사를 탄핵하거나 혹은 특검을 하거나 다 그런 방향으로 흐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걸 빨리빨리 패스트트랙도 숙려기간 다 없애고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본회의 안에 해서 국회의장 빵빵빵 의사봉 두드리는데 국민의힘이 민심이니까 그냥 가서 지켜보자.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힘의 생각인 것 같아요. 뭐 물론 방법이 없죠. 어떤 명분도 지금 그렇죠. 뭐 다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나 상임위에 들어갈 어떤 명분이 없어졌어요. 아예 처음부터. 저도 국민의힘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최소한 21대 총선 국회 개원했을 때 김태년과 주호영 같이 서로 47일을 서로 부딪히면서 그래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라는 서사가 지금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없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결론 한 가지에 저는 김상현 평론가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2년 동안 입법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 입법 같은 건 집권 여당이 해야 될 건 국정 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입법안을 어쨌든 통과되든 안 되든 국민들의 시각에 맞추어서 그런 법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지금 소수당이라도 어쨌든 상임위든 뭐든 특위가 상징하는 바가 아무리 특위가 입법 권한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러이러한 법안을 하겠다. 이러이러한 민생을 위한 법안을 하겠다라고 해서 민생 법안 대 이재명 방탄법 이런 대결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뭐 전 추경호 원내대표가 너무 전략이 안 보인다.
여기 life is going well 님이 예? 그러면 민주당은 제정신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예. 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제정신인 모습을 보여줘서 이겨야죠. 예? 야 이게 민주당에 도움되는 얘기인지 아니 그렇잖아요. 양쪽 다 철저하게 자기 이익, 진영 이익, 자기 논리, 진영 논리만 앞세우고 국민 이익, 예. 국민 논리는 무시하면서 하면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심판할 때부터 다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먼저 심판의 대상이 여당과 정부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제정신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둘 다 제정신이 아니면 국민은 정부와 여당을 먼저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종근 선배님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좀 착잡했는데 왜요? 이종근 선배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하면 저 욕 되게 얻어먹거든요. 너는 보수가 아니다. 참칭이다. 가짜다. 이렇게 정치권의 듣는데 격언 메시지보다는 메신저가 중요하다. 뭐 아실 만한 분이 그러십니까? 아니 그래도 전 상당히 좀 섭섭하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니 뭐 시조는 마지막 시간에 왜 또 섭섭한 얘기를 해? 어쨌든 네. 예. 개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90% 이상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여야 간의 협의 없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개원을 하고 의장 뽑고 상임위원장 뽑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국회법에 있는 대화 타협 조정의 정신을 완벽하게 무너뜨려 버렸다. 이것이 가장 나쁜 선례를 또 마련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예. 이종근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뭐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데 안 해. 우리 국회 보이콧 안 할 거야. 이것도 잘못됐다. 여당이니까. 근데 국민의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민주당은 절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안 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수로 둬야 돼요. 아. 그거는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어. 예. 그러면 그거를 민주당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갖고 올까, 어떻게 국회 운영을 해야 될까, 그거를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예. 애초에 할 때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어떤 이유든지 저 민주당은 절대로 법사위를 양보 안 할 거야. 그리고 어차피 패스트 트랙이든 아니든 간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야. 그렇다고 보면 법사위원장 아예 주고 네. 차라리 그 대가를 운영위원장 지키고 뭐 가방위원장 가지고 이렇게 전략을 짰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테디님 예.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놔. 예. 이게 맞는 거야. 예. 다수당이 국회의장 자리 갖고 그게 소수당이 관례죠. 예.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는 거야. 그게 국회 내에서의 예. 견제와 균형 원리에 맞는 거야. 전례에도 맞는 거야. 예. 이렇게 주장하는 국민의힘 논리가 맞다니까요. 예. 근데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계속 국회 안 들어갈 거예요? 보이콧 할 거예요? 어. 어떤 회기 명분을 갖고 국회에 복귀할 거냐고요. 자 그러면 장타짜 얘기한 대로 협상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안 해서 못하고 어쨌든 지금 다 줬어요. 보이콧했어요. 그럼 무슨 명분으로 들어가냐고. 회기요? 예. 국회에 지금 갑자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네. 당분간은 안 될 것 같고 네. 7월 23일 날 전당대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지도부가 뽑히면 그때 우리가 민생을 챙겨야 된다.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국회를 방기할 수 없다. 네. 그런 명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아니 명분이 여당이 왜 없습니까? 지금 민생이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예.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예? 예. 지금 엄청난 위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데 국민의 위기 상황이 오고 있는데 여당이 그거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들어가겠다는데 그게 명분이지 더 이상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죠? 저는 그 이해가 안 되고요. 좀 전에 우리 장성철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철저하게 행정부가 정상일 때 100% 제가 200% 300% 동의해요. 예. 근데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민의를 무시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부권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은 거부하겠다. 이게 논리가 됩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날치기법이 있었던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국민들은요. 이 상황을 국회만 보면 이해를 못하지만 행정부라는 환경까지 넓혀서 보면 그래 이렇게 해야 그나마 행정부가 견제되지라고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를 여당이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김타짜의 뭐좀 뇌피셜일 수 있지만 민주당이 지금 상임위 다 가지려고 하는 게 두 번째잖아요. 네. 21대 여당일 때보다 네. 지금 야당일 때 민심의 호응이 더 높다 이런 취지 말씀인 거예요? 민심의 호응보다는 예.
책임을 1차적으로 묻는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야당이니까. 거예요. 예, 예. 1차적으로는 여당의 책임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총선을 통해서 책임을 물었는데 반응을 안 해요. 예. 그러면은 이 책임을 묻는 게 제대로 되지 않았구나. 제대로 다시 물어야지.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럼 거죠. 민주당이 그걸 믿고 밀어붙여 그렇죠. 줄 수 있는 그래서 조금만 여당과 정부가 잘하면 민주당 무너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민주당이 네. 과연 지금 민의 말씀하시고 그게 다 여론조사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네. 뭐 몇 힘듭니다. 퍼센트가 말씀하지 아니고 마세요. 몇 네. 퍼센트가 아니라 자 보시자고요. 그러면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정부 여당 심판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민주당은 심판 안 당했나요? 심판의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국정수행평가 부정평가가 그대로 민주당에 흡수가 돼야 돼요. 되고 있나요? 70% 뭐 80% 가더라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금 그걸 흡수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민주당도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너네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서 너네 선택한 거 아닌데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과연 옳은 것인가를 되묻고 있거든요. 과연 민주당이 시작하자마자 그래 최혜병 특검법부터 민생 법안을 빨리빨리 패스트트랙 올렸으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어제 그제부터 지금까지 독선, 독주, 독식 완전히 뭐 독종들의 전성시대처럼 보이잖아요. 그 법안을 보면 거의 모든 법안이 다 이재명 반탄법이에요. 근데 아니. 이거를 갖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민심의 어떤 그 반영이니까 이 법안 처리하는 건 박수 쳐줘야 돼라고 한다는 건 그건 아니 저는 박수 쳐야 된다는 논리를 아니죠. 말한 적이 일단 없어요. 네. 지탄을 받는데 민주당도 그 지탄이 훨씬 여권이나 정부를 향해서 훨씬 크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아까 독선, 독주, 독종 말씀하셨잖아요. 행정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부터 보여준 게 뭐예요? 독선, 독주, 독종이에요. 근데 이 독선, 독주, 독종이 국민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건 정부와 여당이라는 말씀을 드릴 뿐이에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아우. 마지막 시간이니까 재밌네. 예, 이거 다 치열합니다. 예, 뜨겁습니다. 타짜 원에 보면 마지막에 고니하고 아귀하고 마지막 그 배안에서 결전하잖아요. 막 그거 보는 것 같아. 안 돼요 그거. 그럼 다치잖아 사람이 네, 그죠? 예. 다치면 안 돼요. 유해진 씨가 다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 팔은 남겨주세요. 오한마 가져와라 뭐 이래야 되나? 그렇죠. 그 장타짜 예, 예. 주제 좀 바꿔볼게요. 예.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 어제 기소가 됐어요. 네. 그게 기소가 맞니 그르니 그 얘기는 여기서 안 합니다. 우리 법적 네, 코너가 네, 아니니까 네. 순수하게 정치적인 것만 볼게요.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네. 이 어제 불구속 기소로 인해서 더 불거질 것이다. 아니다. 어차피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 두 개 지금 뭡니까? 불거졌죠. 더 현실적으로 재판 이제 4개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일주일에 3-4번 법정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서울랑 수원 왔다. 네. 당무를 보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제가 모시던 의원들도 막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재판정 나가면 누구요? 예? 네. 막 그 전부터 변호사들과 상의해야 나무 위키 보면 되고 다 나와. 뭐 가서 무슨 얘기할지 막 고민하고 막 위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상당히 역량 있는 중진 의원이었었는데도 네. 상당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근데 4개를 받으면은 네. 거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은 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보도될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께서는 그러니까 뭐가 큰 문제가 있구나. 판결이 아직 안 나오더라도 어.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 그게 이재명 당대표의 개인적인 지지율에 발목 잡는 한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김타짜 네. 이재명 대표는 이 어쨌든 사법 리스크 또 하나가 늘었어요. 뭐 예상은 그렇죠. 됐던 거지만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뭐 이게 상식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네. 재판에 좀 집중을 하고 네. 당당한 모습으로 공인의 자세를 네. 갖는 게 좋다고 봐요.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어온 상황과 관성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양쪽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적대적인 공생을 통해 가지고 살아남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달라질까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뭐 제한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근데 저는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봐요. 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또 우리가 뭐 똘똘 뭉쳐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핍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파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 그거 외에는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는 큰 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법사위 중심으로 해서 뭐 대북송금 수사검사에 대한 뭐 조사하는 특검, 뭐 탄핵 추진, 뭐 법관 탄핵 얘기도 나오고 무슨 뭐 그러니까요. 법원을 뭐 판사를 선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다 그럼 일종의 이재명 대표의 요 사법 문제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다. 아니 저는요 그건 그거는 아니에요.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그거는 그냥 해괴한 논리고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논리는 이재명- 얘기하더라도 어쨌든 예. 목적은 그거다. 아니 이재명 대표와 강성지성이 아부하려는 간신들의 그냥 이야기일 뿐인 거죠. 그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무슨 논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하면 도움 됩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더 도움이 안 돼요. 안 말씀한 대로 그렇죠. 아니, 법원이랑 검찰이 위축되면은 그게 네. 위축 법원이나 검찰이 위축되면 그 사람도 비겁한 사람들이지만 국민이 네. 지금 이렇게 과도한 거를 그리고 교과서에서 보지도 못한 이런 해괴한 상황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저는요 민주당도 지금 최상병 특검법, 방송 3법 등등 굉장히 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국민의 지지를 저는 그런 법들이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계속 점수를 따 나가면 좀 아까 이제 그런 과격한 방식이 아니래도 검찰을 비난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국민들한테 잘 들려요. 그리고 형평성이 어긋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훨씬 잘 들려요. 근데 본인들이 이렇게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것만 보이고 그런 소리의 메시지는 거기에 묻혀서 아, 저 사람들 과도한 행동만 하네. 이것만 남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선을 넘었죠. 뭐요? 그러니까 이재명 이재명 대표를 위한 법들이라고 네, 보시는군요. 네. 예, 예. 그거는 입법권의 남용을 넘어서서 그 정말 대단히 정말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본인을 조사했던 검사, 본인에게 판결 내리는 판사들 이 사람들을 특검을 통해서 어떤 제대로 수사했냐 판결했냐 이런 걸 따져보자는 게 이거는 입법권의 남용을 넘어선 정치 보복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 좀 더 해보죠. 헌법 84조 헌법 공부. 이제 보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불을 댕겼습니다. 헌법 84조에 보면 저 대통령은 재직 중에 범죄로 인해서는 소추되지 않는다. 내란 외환 빼고. 이건 다 아세요 국민들이.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다음에 되면 그러면 재판이 안 끝나면 그럼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됐을 때 그 재판은 계속되는 건가요? 중단되는 건가요? 요 이제 헌법적인 논쟁을 저희가 하자는 건 아니고 그 얘기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도 이제 참전했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거 84조 얘기 들고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 저격한 거 이거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옳은 판단이었다 아니면은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해 뭐 요거예요. 일석삼조였다. 와 오늘 3조. 아침에 저기를 봐라. 뭐야? 사설을 봐라. 오늘 아침 각 도하 각 중앙 일간지에 사설 경제지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다 세봤어요. 그러니까 한 6개 신문의 사설이 모두 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 빨리 끝내야 된다. 빨리 종결해야 된다. 뭐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목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부 다 저는 그 한동훈의 그러니까 유죄든 무죄든 빨리 끝내라. 84조 효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죠. 저도 앵커 말씀처럼 이게 기소가 어디까지냐, 뭐 형사소추가 기소냐, 뭐냐 이거는 학자들이 알아서 이제 공론화하세요. 문제는 그게 그러니까 이 일반인들까지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재판이 빨리 끝나야만 이런 식의 어떤 재판들은 뭐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 지연되지 않아야만 이런 논쟁이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일석삼조 하나 나머지 두 개 뭐예요? 또 하나가 아까 두 가지를 얘기해서 하나는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언론들이 사설을로서 그러니까 공론의 장에 올라간 건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논리 나는 그것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뭐냐면 그래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흔들지 말아야 된다는 게 취지라면 지금 윤 대통령 흔들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장사장 어떻게 봅니까?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위해서 당원들과 국민의
국민의힘 지지층을 견인하기 위한 좋은 수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예. 전당대용으로 이슈를 던진 거는 상당히 좀 잘한 현명한 판단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예.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왜 이재명 당대표 제대로 구속도 못 시키고 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판결도 왜 안 나와 이거에 대한 분노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을 좀 걷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지난주 월요일이었던가요? 테디님하고 뭐 변호사 두 분 나와가지고 예, 예, 예. 그 법리적인 논쟁하는 것 대단히 흥미롭게 봤는데 서동욱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 네, 그 예. 재밌게 봤거든요. 그 예. 시청자분들도 다시 한번 그거 보셨으면 좋겠는데 오, 조회수를 올려주시려고. 예. 아니 이제 그러한 법적인 논쟁보다는 예. 어쨌든 중요한 정치인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질 끌면서 예. 이렇게 판결이 안 나오는 거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옳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김짜짜 얘기하다가 광고 듣고 돌아오면 또 얘기 드릴게요. 저는요 이 헌법 84조 이야기가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예. 원칙과 상식에 맞는 얘기라고 해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으로 의견 제시를 했다 이렇게 예. 느껴요. 예. 근데 이게 왜 이재명 대표한테만이죠? 음. 저는 이걸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예. 광고 듣고 와서 맞아요. 예. 자, 광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이렇게 좋은 논리로 예? 지금 권력자를 공격할 수 있다면 예. 왜 최고 권력자이자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효과적으로 못하는가. 그래서 좀 국민을 위해서 좀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가 네. 못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당의 분열을 원하시는 것 같은 야당 오랜 당원의 속마음이 드러난 아니 거 저는 아니에요? 이건 진짜 국민과 국가와 국가의 역사와 미래를 위해서 나름대로 진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비대위는 어차피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네. 비대위원장 때에 지금 그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 다음에 이번에 만약에 전대에 나와서 당선이 된다면 권력의 어떤 질과 또 힘이 다를 것이다. 라는 거죠. 아니 저 앞서 이종근 평론 이타자 그 얘기하셨잖아요. 모든 조간신문 사설에서 재판 빨리 끝내라고.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해보면 그게 맞죠. 왜냐하면 무죄든 유죄든 그럼. 다음 대선 전에 유력한 대선 후보가 유죄면 유죄 확정해서 선거 못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무죄면은 무죄 해가지고 사법 리스크 없애줘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건이 너무 커서 대장동만 해도 증인 200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3심까지 진짜 한 3년 남았는데 끝날 수 있을지 이게 물리적으로 그게 저도 좀 의문점이고 진짜 만약에 안 끝났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됐어요? 그러면은 야 이게 재판이 그동안 학계 논의가 없었던 거 판례도 없었던 거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조인의 한 사람은 진짜 궁금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뭐 유죄든 무죄든 결론 빨리 내는 게 맞죠. 예. 대선을 못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사법 리스크 완전히 없애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사실은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슬픈 거예요. 옛날에는 정치 지도자면 스스로 이런 거는 알아서 논란이 되기 전에 스스로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정리하고 나왔어요. 기소만 돼도 네. 유감입니다 하고 사실은 한 발 잠깐 물러났죠. 물어서 좀 그러니까 쉬고 예. 그 리스크나 이런 논란을 해결한 다음에 나왔죠. 우리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을 상식적이지 않은 질문과 답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방송을 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사회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인 슬픈 게 얘기지. 되게 감동스러운 사회야. 방송 재밌다는 상식적인 얘기죠,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송 재밌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84조 얘기했으니까 계속 한 위원장 얘기해 보죠. 어제부터 이제 어제 메인 뉴스 오늘 뭐 조간신문 기사가 쏟아집니다. 뭐 저 톤은 그냥 비슷해요. 출마 임박. 뭐 다음 주중 출마 선언 예정. 뭐 무슨 뭐 캠프를 준비하고 있다. 뭐 또 뭐 있었지? 그다음에 뭐 최고위원 같이 할 사람들을 물색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 이어지고 있는데 이타추 취재해 보셨죠? 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7월 23일로 결정이 됐고 그러면 다음 주면은 뭐 다 지금 출마 선언 해야 됩니다. 나올 사람. 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다만 결정적으로 몇 가지가 이제 좀 좀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다 지금 함께 할 사람이 누구냐 예. 이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함께 해야만 어느 정도 이 흐름도 있고 또 워낙에 당내 세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가장 고민되는 지점 누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최고위원? 예. 최고위원들 누가 나올 것이냐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슈로 들고 나올 것이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달라진 한동훈 그리고 뭔가 거듭나는 한동훈 시즌 버전 2.0 이런 거? 예, 버전이 한동훈 2.0이 돼야 되는데 예. 2.0이 무엇으로 그러니까 일성을 할 거냐 이런 점이 고민되는 지점일 것 같아요. 고민 같은 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출마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2018년도에 전당대 승리의 경험이 있는. 그건 예. 2014년도고 아. 2018년도에 대단히 유능한 보좌관이 네. 보수의 민낯이라는 책을 썼어요. 장모 보좌관? 네, 거기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아니 이제는 살 수는 없어요. 그 책이 맨 완판돼서. 끝자가 철자. 예, 있어요. 보수의 민낯. 그 책을 보시면은 아마 전당대회 준비를 잘 할 것 같고 이종훈 선배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딴 거 다 고민하지 말고 캠프를 어떻게 구성할까, 누구랑 러닝메이트 할까 이런 거보다 예. 내가 왜 출마하는지, 내가 왜 필요한지, 내가 출마하면 뭘 할 수 있는지 캐치프레이즈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딱 해서 예. 출마 선언 때 그것이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줘야 돼요. 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부터 좀 준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캠프 멤버를 누구랑 할지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를 어떻게 할지는 고민할 필요도 없다. 부차적인 문제. 부차적인 문제다. 그거는, 네. 그건 이따 질문 좀 드릴게요. 김다짜는 어떻게 봐요? 지금 상황? 예. 김다짜는 네. 출마하면 안 된다는 저는 입장을 그런 견지하고 입장이에요. 있잖아요. 예.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국민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은 대단히 고단하고 대단히 위태로워요. 이 고단한 삶, 위태로운 삶에 대한 해법을 먼저 생각한다면 사실은 대통령과 이 현 정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게 우선이에요. 야당을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건 저는 부차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쪽에서 정치적 서사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게 뭐냐. 옳은 얘기하고 그다음에 상식적인 모습으로 그 귀감이 되는 그 롤 모델이 되는 행동을 하고 그게 뭐예요? 우리 이재명 그 대표가 지난번에 당대표 나올 때 요번 당대표 연임 말고요. 나올 때 다 뭐라 그랬어요. 선거에 지고 나오는 게 맞냐. 특히 어느 쪽에서 그랬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엄청나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런 상식을 지켜주는 이런 모범적인 서사를 만들고 나오시는 게 저는 맞다. 그래서 요번은 쉬어가셔도 충분하다. 다음 당대표 제가 볼 때 대통령 임기 3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당위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현실. 사실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저는 되는 상황이다. 당위를 가지고 현실까지도 지금은 그 뭐랄까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현실과 이상이 괴리되는 상황도 존재하지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두 개가 일치할 수 있다고 좀 봐요. 자, 당위의 측면에서 출마하지 않아야 된다는 논거들 중에 하나가 이제 총선에 대한 부분. 그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대통령 임기 3년 남은 상황에서 다음 당대표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얻을 게 없어. 그런데 왜 하려고 하지? 마지막에 더 있다가 하는 게 맞지. 요 얘기인 거잖아요. 한 두 개예요. 그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줄기차게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네. 장타짜는 어떤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정치적인 승부수를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3년 남았으니까 다음번 당대표 별로 임기가 길지 못할 거야. 여러 가지 어려울 거야. 차별화해서는 당대표 임기를 제대로 지킬 수 없어. 이러한 분석도 맞아요. 맞는데 그거를 극복을 해야 본인이 생각하는 2027년도 대선 후보로서 출마할 수 있는 자격과 명분과 능력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 얘기는 조기 등판에서 정치인으로서 변신하는 모습을 홀로서기 해야죠. 이제 대통령 후광 효과도 없고 비대위원장이라는 권위도 없어졌으니 본인이 국민과 당원들의 판단과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 돼서 홀로서기 해서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야 한동훈 정치할 까미네 대통령 까미네 이거를 국민들로부터 당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죠. 그걸 못 받는다? 그러면 정치 못하는 거죠. 승부수를 띄울 시점이다. 저는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배지를 못 따는 정치인은 사람 취급을 못 당한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총선 과정 중에서 출마 안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제 당대표가 되고 재보궐선거가 나오면 당선될 수 있는 유리한 지역에 나가서 배지를 달아라. 그래야 앞으로 정치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 저는 이타자. 2대 1이었어요. 원래는 당위로. 사실 김상현 평론가랑 똑같은 목소리를 네. 내고 지금도 김상현 평론가 말이 맞아요. 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는데 다만 아까 내가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난 사실은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당을 봐야 된다. 우리 셋 다 사실은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아깝다거나 소진된다거나 앞으로 어떻게 뭐 데이팅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데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바라봐야 되면 이 당을 바라봐야 되는데 당에 나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안철수, 나경원 또 유승민 나온다는 얘기를 임박해서 할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다음 주인데 지금 아니야 나는 뭐 때문에 나와 뭐 상대방이 한동훈이 됐든 누가 됐든 내가 모든 걸 다 바칠 거야 이 당을 위해서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지금 있었냐고요. 없어요. 그러면 이 당은 정말 끔찍한 어떤 나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동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 당을 정말 뭐 그 다음에 지지율이 떨어져서 또 쫓겨나더라도 이 당을 끌고 갈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타짜. 네. 장타짜 줄기차게 얘기하는 거 그거잖아요. 당 대표는 최고위원 러닝메이트가 있어야 아니, 돼. 그럼요. 안 그러면 내 편. 2014년에 김무성 전 대표 왕 보좌관이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이겼으나 당 대표도 어려워졌던 그거.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그렇죠. 최고위 장악이 안 돼서 힘들었어. 그렇죠. 그거를 하려면 러닝메이트가 있어야 돼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는 부차적인 문제라며. 그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해야죠. 하는데 왔다 갔다 그 해요. 본인이 나가는 명분을 설득을 하면 그게 먼저. 그 출마하려고 하는 최고위원들이 먼저 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나 당신과 함께 정치해보고 싶습니다. 지도부에 같이 가고 싶습니다. 이게 맞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할 사람들을 몇 명 찾아다니면서 당신 나랑 러닝메이트 할래? 이래서는 제대로 된 리더십이 형성될 수가 없다. 먼저 찾아오게. 그러니까 난 정말 그 당신의 뜻이 맞는 것 같아. 당신과 함께 정치하겠어.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그 여러 가지 명분과 출마 선언에 대한 논리가 같이 출마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설득시켜서 오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보수의 민낯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아니요, 그거 이제 개정판 내면 일단 자발적과 설득은 상호 모순적인 단어긴 한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미 네.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가? 그러면은 아니, 본인도 아직 출마 선언 안 했는데 뭐. 아니죠. 아니죠. 같이 하자고 아니죠. 벌써 했어야지. 도모하려는 사람들이 교감은 왔어야죠. 있어야지. 네, 교감이 있어야죠. 양산박이 있어야지.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지금 우리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현실적으로 같이 하자는 사람 없을 거다. 아니 지금 있어야죠. 지금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러닝메이트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새가 형성이 돼야 되고 네. 정치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력 시대 정신 때문에 모이는 자연스럽게 모이는 그 세력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찾아다닌다거나 자발적이거나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건 김삼 평론가 말씀처럼 새가 형성이 안 됐구나. 새가 형성이 돼야 그 중에서도 돈 있는 사람도 있고 나올 사람도 있고 뭐 머리 빌려줄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럼 준비를 지금까지 잘 안 했구나.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 게 사실 그럴 사람들 만나고 다니죠. 아니,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이미 그렇구나. 충분히 만나고 있고 그런데 예. 이미 정해졌고 그런데 예.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저희 추측입니다. 예. 네. 그건 많은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는 다니는 거 열심히 같아요. 취재를 해보세요. 예. 아니 어제 이제 보도가 이제 캠프 얘기 나오는데 장타짜
이 전당대회한테 캠프라는 게 중요합니까? 있어야죠. 왜냐하면은 뭐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사무실?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게 네. 필요한데 예.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 이후부터는 네. 캠프라는 개념이 제가 경험했던 캠프와는 좀 다른 차원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전에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분들은 예. 캠프를 어떻게 구성해야 됩니다라는 계획서 정도는 이미 마련됐을 것 같아요. 어디에 어느 정도의 규모의 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상주를 하면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지는 다 계획서는 나와 있어야지. 그 김기현 전 대표는 대규모 선거 캠프 꾸렸었죠. 엄청났죠. 왜냐면은 예. 거긴 제 책을 보고 예. 거기 있는 보좌관이 제 책을 보고 전당대회를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줄쳐가면서 읽었대요. 제 친한 후배거든요. 저한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책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줘가지고 줄쳐가면서 공부했다가. 그러면 김무성 대표는 앞장서서 만들었고 김기현 대표는 뒤에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구나. 아니 예. 뭐 그건 예, 아닌데요. 예. 저도 저 책을 표지만 봤습니다. 표지. 너무하네. 사인해서 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하여튼 예. 기본적으로 사무실 없이 한다는 것은 예.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했는데요? 그냥 그분은 예. 지역을 그냥 배낭 하나 메고 예. 그냥 돌아다니면서 당원들 만나는 거 위주로 했었는데 예. 왜냐하면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조직을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효과적인데 공중전으로 했다 그냥 예. 지상전 안 하고. 근데 예. 기본적으로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조직이 있어야 돼요. 전국적으로 내가 어려울 때 항상 내 편을 들어주고 예. 나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 해주고 선거운동을 해줄 사람들을 규합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공중전과 지상전 둘 다 결합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무실은 무조건 필요해요. 대규모로 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는 정말 크게 했거든요. 이제 김무성 대표 때요? 예, 예, 아니 그때는 김무성 대 서초원은 거의 대선 후보 경선처럼 했잖아요. 예. 아니, 그리고 옛날에는 돈이 많이 들었죠. 아유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새는 진짜 이게 휴대폰 사회잖아요. 포노사피엔스의 사회가 왔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는 돈 안 들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지금 소위 말해서 기성 정치인들이 예. 이 휴대폰 프렌들리하지가 않아요. 어. 그게 문제일 뿐이지 제가 볼 때는 이 휴대폰 프렌들리한 그 젊은 세대는요 돈 네. 옛날에 비해서 현격하게 적게 드릴 수 있고 캠프도 예전보다 현격하게 작은 사이즈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형식과 내용은 이미 일치한다고 보는데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보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이번에 뭘 보여줘야 되냐면 물론 캐치프레이즈도 보여줘야 되지만 또 다른 선거운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뭐요? 그 아니 예를 들어서 아까 이준석이 아. 전혀 전혀 다른 예, 예, 그런 그 이준석 형식의 모델? 예. 이준석 대표의 그 선거운동이 있었다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한동훈 2.0이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이 좀 필요하다. 앞으로의 어떤 당내 선거든 당회 선거든 나는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형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신인규 사실 이 변호사가 상당히 그 문제에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갖고 그래요? 이 뭐 소프트웨어도 자기가 개발하고 하면서 당내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진짜 변하게 해보겠다.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정치 시스템, 정당 시스템 만들어가겠다 하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사실 나오면 당의 그런 부분들이 바뀐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새로운 세상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새로운 부대에 들어갔다. 뭐 이런 새수리. 뭐 알겠습니다. 이타자 취재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요, 잘 안 해요. 장타자가 많이 하시나? 아니 저 어제 저 보니까 뭐 사무실 얻었다 그런 보도 있던데 그거 맞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분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친한 분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무실 얻은 건 아니다. 아닌 것 같고 네. 어디에 이제 할 거라고 1안, 2안, 3안 이렇게 준비는 되어 있겠죠. 계약은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아직 얻은 건 아니다. 아니면 여의도에 소문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빌딩. 어차피 여의도에 몇 개 없어 빌딩이. VIP 빌딩, 대합 빌딩, 대삼 빌딩, 예. 한양 이 정도예요. 빌딩 뭐 이런 뭐 예. 어쨌든 아니다. 예. 자 마지막 주제 김건희 여사 얘기 좀 해보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 종결 처분을 했습니다. 이 타짜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이 권익위원회 처분. 이 법적으로 뭐 어떤지는 우리가 뭐 저 법률 코너에서 하니까 이 정무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으로는 사실 권익위가 이
좀 뭐랄까 불을 더 붙인 셈, 불을 끈 게 아니고 불을 붙인 셈이 됐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러면 이 정도의 결론을 내리려고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었느냐라는 데 답이 제대로 안 나오고요. 그리고 또 오늘 한겨레가 또 보충 그 기사를 냈더라고요. 보니까 권익위의 지난 2017년도에 이 관련된 유사한 관련된 상황에서는 또 다른 입장을 보였다. 뭐 이런 기사도 보이는데 다만 그 내용상으로는 저는 이견이 없어요. 특히나 뭐 그 해당 당사자 공여자라고 하는 목사의 지금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잖아요. 나는 청탁한 적 없다고 했다가 나는 또 뭐 그 미국 전 상원의원의 뭐 그 현충원에 대해서는 부탁을 했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계속 공여자가 일관되게 내가 어떤 대가를 바래서 어떠한 청탁을 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저는 이 권익위가 입장을 바꿨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용 자체는 이견이 별로 없다는 거죠. 어쨌든 정무적 판단은 좀 아쉽다. 예. 정무적으로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요.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정무적으로만 보면. 왜냐하면 정무적으로만 보면 가장 중요한 법이 무슨 법이냐면 국민정서법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정무적으로는 국민정서법을 따라서 존중해서 해야 돼요. 근데 국민정서법에 반하는 어떤 시기와 방식과 메시지였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나쁘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그 조그만 명품 파우치인지 백인지를 받는 거를 전 국민이 눈으로 자기 시각으로 봤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국민 정서를 위무해주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고려가 전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마무리하고요. 저 예고해드렸듯이 오늘이 타짜 시즌 1 마지막 날입니다. 예, 막판이에요. 그래서 저 그동안 고생해주신 우리 3타짜의 이야기 인사말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고니 평경장 악입니다. 누가 누군지는 알아서도 생각하시고 3명이 주인공이니까 시즌 1에서는 김타짜. 예. 예. 어쨌든 뭐 부족했지만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댓글들 주시는 거를 사실은 이렇게 많이 보면서 방송을 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좋은 말씀, 생각해봐야 될 말씀 많이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청취자분들께 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타짜는 제가 드리는 말씀 때문에 혹시나 마음이 불편하게 생각하셨을 특히나 아침부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방송에서는 사실 칼을 품고 가야 되는 방송들이 많아요. 그런 역할을 원하니까. 그런데 이 방송만큼은 펜을 들고 왔다. 칼이 아니라 펜을 들고 왔고 또 너무나 정말 즐겁게 이 두 분과 함께 했던 그 방송이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 굉장히 많이 남을 그런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장타짜. 타짜라는 이런 코너를 통해서 저희들을 전문가로 대접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했고요. 정말 원래 전문가죠. 초전문가 세 분인데. 하여튼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야, 영원한 이별은 없다. 언젠가 다시 만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 여의도 타짜 시즌 1은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여의도 타짜 시즌 2로 돌아옵니다. 고니는 갔지만 시즌 2의 주인공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조승우 씨는 가도 김승현 탑 뱅뱅뱅은 돌아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의도 타짜 마무리 시즌 1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타짜, 이타짜, 장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